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놓고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있고 현 정부가 사주했다는 의혹까지 나옵니다. 여권은 또 음모론이냐며 반발했고 경찰은 펄쩍 뜁니다만 일부 유튜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논란이 어떻게 번질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홍국 기자가 민주당 주장부터 전합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변명문 가운데 일부만 공개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만 발췌했는데 그 안에 윤석열 정부 관련된 내용도 있다는 얘기가 제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이번 피습 사건을 박정희 정권 때 김대중 납치에 빗대 현 정부 배후설을 암시했고, 이번 테러 사건의 본질은 검찰 권력과 사법 제도에 의해 정적인 야당 대표 제거를 실패하자 직접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물청소로 사건 흔적을 지웠다고 주장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번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닥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발표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수사한 경찰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표 피습 현장에 있었던 김지호 정무부실장은 이송 당시 응급구급대원에게 환자의 상태를 묻는 신원불상의 전화가 지속적으로 걸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원외 야권 인사들은 음모론에 가까운 의혹 제기를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이가 굉장히 궁금했겠죠. 야, 상민아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좀 알아봐. 그렇게 연락했고.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사퇴한 이래경 씨도 관련 글을 SNS에 공유했는데 여기엔 사주한 게 맞아떨어진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 불신만 조장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부산대병원 의료진에 대한 발언은 최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여당 반응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규정했습니다. 광우병, 천안함, 사드 전자파 괴담처럼 공신력 있는 정부 기관의 발표를 무시했던 민주당의 과거 주장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다시 각종 음모론을 꺼내들고 음모론으로 혹세무민하며 혼돈을 부추기고 민심을 왜곡하려 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피습 사건 특검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을 향해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민주당 만능의 보검인 특검과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여선웅 전 행정관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여 전 행정관은 부산대 의료진이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를 진행해 비극적 상황이 일어났다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부산 의료진을 정치 테러리스트로 취급한 최악의 망언입니다. 모든 것을 정치적 망상으로 해결하려는 편집증적 퇴행입니다. 여당이 민주당 지도부의 사과를 촉구하자 여 전 행정관은 민주당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 절차를 말하는 것이었다며 꼬리 잡기식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경찰 내부는 어떨까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의 기본인 현장 사진 하나 없다는 주장엔 황당 그 자체라면서도 참을 수밖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입을 닫았습니다. 경찰의 속사정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지호 민주당 정무부실장이 경찰과의 통화 내용이라며 SNS에 공개한 녹음 파일입니다. 혈흔 사진 같은 건 있나요? 그거는 저희 없어요. 그러니까 수건이랑 가재도 있었어요. 그것도 혹시 증거물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 없어요. 경찰이 사건 증거와 관련해 뭔가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장 사진은 물론 지혈에 사용된 수건 등도 모두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습 현장을 너무 빨리 정리했다고도 주장합니다. 물청소까지 하면서 신속하게 현장을 훼손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경찰 관계자는 혈흔 등 DNA 수집이 끝났는데 관광지에 핏자국을 방치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부산대병원 헬기장에서 이 대표 사진을 찍고 탐문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산대병원은 헬기장과 응급실에 외부인은 들어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김모 씨 변명문을 비공개한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전화를 받느라 응급처치가 늦었다는 의혹에 대해 소방당국은 시민단체 등에 고발된 상태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비명계 의원 3명이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데 이어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5선 의원을 지냈죠.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였는데 이 전 대표 탈당으로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장세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지지자들이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전 대표는 24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떠나는 건 괴로운 일이라면서도 1인 정당으로 바뀐 민주당에 남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친명계, 강성 지지층을 모두 직격했습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이 대표 탈당 선언에 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여기엔 비명계 강병원, 송갑석 의원과 이낙연계로 꼽혔던 이계호, 이병훈, 전해숙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합니다. 친명계에선 생존형 탈당, 노욕이란 원색적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 검증위는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추가 검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뇌물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미투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정봉주 전 의원도 적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하면서 빅텐트론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야에서 지금 신당을 만들려는 세력이 모두 6개의 그룹이나 되는데 누구고 연대 가능성은 있는지 최지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가시화된 제3지대 신당 세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권발 2개, 야권발 3개, 그리고 두 세력이 합쳐진 중간적 성격까지 모두 6개입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의원, 무소속 의원 3명이 만든 이 원칙과 상식이 가장 많은 현역 의원들이 소속된 곳입니다. 정의당 출신 박원석 전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당신과 함께가 원칙과 상식과는 가장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 전후로 창당을 목표하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 이 3개 세력이 공동으로 신당을 추진하는 방안 현재까지 유력합니다. 다만 원칙과 상식이 이낙연 전 대표의 총선과 대선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권발 신당 움직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갇힌 개혁신당 출범 나흘 만에 당원 가입 4만 명을 넘겼습니다. 일단 최대한으로 자체 세력을 키운 이후에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과의 1차 결합을 우선적으로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관건은 이 여권발 그리고 야권발 신당이 모두 참여하는 제3지대 빅텐트의 성사 여부입니다. 원칙과 상식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등 야권 세력들은 2월 말까지 이준석 전 대표 신당과의 합당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차 목표는 7석 이상 그리고 지지율은 15% 이상. 찍어도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드리려면은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돼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영호남 세력이 결합하려다 실패한 바른미래당 사례를 들며 야권발 신당과의 물리적인 결합에는 아직까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부산에서 이틀째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항에서 첫 현장 비대위를 열었습니다. 지역 격차 해소를 강조하면서 헬기 이송 논란을 빚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어제 입었던 셔츠가 뒤늦게 화제가 됐는데 현장 분위기를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전까지 지역 격차 해소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단순 약속이 아니라 4월 10일 이전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대위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특혜 이송 논란을 의식한 듯 부산 시민들의 자부심을 강조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권역 외상센터를 보유한 부산대병원에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 자부심이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사투리로 결기도 보였습니다. 부산의 도약을 위한 국민의힘 준비됐나? 첫 현장 비대위가 열린 이곳은 부산항에 위치한 엑스포 예정 부지입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로 흔들리는 부산 민심을 다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 위원장은 금고형 이상 확정된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답할 차례라고 압박했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이 대표와 친명계 자장인 종성 의원이 성희롱 논란 인사 징계 수위를 논의한 문자는 사당화의 상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성이 터집니다. 병상에서 맨 처음 일성, 현근 퇴근요. 한 위원장은 어제 공식 일정을 마친 뒤 1992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자갈치 시장을 찾았는데 부산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팀이 마지막으로 우승한 1992년을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70년대생과 법률가가 여럿 있고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들어갔습니다. 윤심 논란에 대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을 이끄는 건 자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공천관리위에 합류하자 당 내부에선 공천에 윤심이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우려는 기우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접니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도 이철규 의원은 인재영입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거라며 천하가 한 집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는 뜻의 천하 위공 가치가 공천에 반영될 거라고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굉장히 공정하게 진행될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냥 쿨하게 할게요. 공관위원 10명 가운데 절반인 5명이 70년대 출생으로 법률가 출신도 절반입니다. 외부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지만 현역 의원들은 출마가 예상됩니다. 장애인인 이종성 의원은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갤럭시 성공 신화로 불리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영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사되면 지난 2006년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진대재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후 첫 대기업 고위 임원 출신 영입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 정확히 9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들을 오늘부터 하나하나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 서울 용산인데 이태희 기자가 가봤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은 민주당이 253개 지역구 중 163석을 석권하며 압승했습니다. 이 가운데 3%포인트 이내 초접전 끝에 승부가 갈린 곳만 24곳입니다. 부산 사하갑에선 불과 697표 차로 승부가 갈렸고요. 충남 아산갑도 564표 차 접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선 보시다시피 접전지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인천 동미추홀에선 당시 무소속 의원이던 윤상현 의원이 171표 차로 신승했습니다. 지난 총선 가장 적은 차입니다. 자, 서울로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승부가 갈린 곳은 바로 용산입니다. 890표, 불과 0.66%포인트 차이였는데 두 정당이 그야말로
초박빙 승부를 펼친 지역입니다.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용산 시민들은 보수나 진보 어느 한쪽에 표를 일방적으로 몰아주지 않았습니다. 용산에서만 4선을 지낸 진영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선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고도 당선이 됐죠. 심지어 당시 용산의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11%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어떤 색깔의 점퍼를 입고 있는지보다 인물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 셈입니다. 용산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50층 넘는 건물과 고급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동부 이촌동입니다. 아파트 평균 시세가 22억 원이 넘는 이곳 주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특히 민감합니다. 정부에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 부동산 정책이 많이 잘못됐잖아요. 정부 사람 보고 정책을 봐야. 그런데 길 건너 서부 이촌동으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전깃줄 아래로 자리 잡은 노후화된 주택들. 담장은 깨진 채 방치됐고 녹슨 우편함은 시간이 멈춘 듯 보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지난 2014년 최종 무산된 뒤 아직까지도 부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50년 넘게 살았어요. 우리 지금까지 사는데 저는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용산 이촌동은 이 한강대교를 사이에 두고 여야 지지세가 확연히 다릅니다. 대표적 구촌인 동부 이촌동은 지난 총선 국민의힘 후보에 65%가 넘는 표를 몰아줬는데 개발이 더딘 서부 이촌동은 민주당 지지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용산은 재작년 대통령실 이전으로 새로운 정치 1번지로 떠올랐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긍정적 요인과 잦은 시위 등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아졌다는 부정적 요인이 엇갈립니다. 우리는 조용히 살 권리가 있다. 너 이사를 가든가 그러면 감사해야 되니까 포기하고 책은 오래 살고. 2년 전 헬로윈 참사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뭐 상권 살리겠다고 많이들 하고 또 지원을 작년에 해줘서 간판을 깨끗이 바꿨어요. 용산 사수를 노리는 여당과 탈환을 노리는 야당의 박빙 승부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이상직 전 의원을 공모도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는 단독 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에게 이 전 의원 내정 사실을 전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권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이 이상직 전 의원 의혹과 관련해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최 전 차관이 청와대의 이상직 전 의원 내정 사실을 중기부 실무진에 전파한 메신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최 전 차관에게 이 전 의원 내정 사실을 전달한 사람은 김모 당시 청와대 인사비서관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차관과 함께 김 전 비서관을 만나러 청와대에 몇 차례 같이 갔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 전 차관은 TV조선과 통화에서 이 전 의원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배죠. 특별히 기억도 없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 관계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려 5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13년 만에 단죄한 것이기도 한데요. 무죄를 선고했던 1심 법원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홍지호 SK케미컬 전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금고 4년형을 내렸는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 메이트 속 독성 화학물질과 폐질환관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자체 연구 결과와 서울대 수의대의 지적을 무시한 걸로 봤습니다. 유해성을 입증하는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살균 성분이 폐에 도달했고 여러 폐질환 질병을 일으켰다. 역학적 상관관계도 확인되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성분을 공개하지도 않고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전 국민을 상대로 만성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유해성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또 다른 기업인 옥시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최고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보셨듯 피해 인정에만 13년이 걸렸습니다. 생후 50일 된 갓난아기를 떠나보낸 부모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지 어언 30년인데 기업인들에게는 겨우 금고 4년형이 내려졌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법정 밖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거세게 항의합니다. 피해자들한테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안용찬! 15년째 투병 중인 조순미 씨는 산소호흡기를 낀 채 법정을 찾았습니다. 가해 기업이 화학물질로 온갖 피해를 줬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국가는 이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태어난 지 겨우 50일이 지난 딸을 잃은 이장수 씨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지금 29이에요. 살아있으면은 2평, 3평 작은 방에 들어가서 2달만 들어보란 말이야. 죽나 안 죽나? 전직 대표들이 금고 4년형을 받았지만 기업들이 피해 보상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업과 피해자 측이 제시한 보상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며 피해구제 조정위원회는 2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조정액 자체가 굉장히 액수가 적어요. 6,700만 원. 그 1년이면 다 소진될 돈이죠.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이미 1,258명은 숨을 거뒀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평택 인근 하천 일부 구간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이 화성의 한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 된 건데요. 하천물을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자영 기자가 현장 상황 취재했습니다. 하천물이 색소를 푼 것처럼 온통 파랗게 변했습니다. 하천 곳곳엔 죽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널려 있습니다. 하천이 파랗게 오염되면서 이곳 주변은 화학약품 냄새로 가득합니다. 하류 쪽으로 가봐도 파란 물줄기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경기도 화성과 평택의 소하천이 파랗게 오염된 건 그제 인근 창고에서 난 화재 때문입니다. 창고 안에 있던 화학물질이 소방수와 함께 흘러든 겁니다. 시와 소방당국은 방제뚝을 설치하고 정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염된 물이 농경지나 지하수로 흘러들까 걱정입니다. 기름 부어가 그렇게 비린색, 냄새, 이상한 냄새. 정화 역할을 완벽하게 안 해주면 농사 짓는 것에도 지장이 있다 이거요. 전문가들은 어떤 독성을 가진 화학물질이 흘러들었는지 알 수 없다며 하천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산업용 원료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거나 특히 냄새를 맡는 거, 만지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불명의 화학물질로 오염된 하천 구간은 7.4km에 이릅니다. 완전 방제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강남의 한 유명 입시 컨설턴트가 대학에 뒷돈을 주는 방법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면서 학부모들을 상대로 30억 원 이상을 뜯어냈습니다. 의대는 최대 11억 원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유명 학원 입시 컨설턴트였던 최모 씨는 의치대 입시 설명회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최 씨는 입시 설명회 등에서 알게 된 학부모들에게 내가 아는 채널을 통해 학교에 기부금을 내면 의대 합격도 가능하다고 회유했습니다. 의대는 8억 원에서 11억 원이라고 하는 등 대학과 학과별 정가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최 씨는 2020년 9월부터 2년간 3명의 학부모로부터 총 32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의대 입학을 원하는 2명의 학부모에게 17억 5천만 원과 12억 원씩, 서울 사립대 정치외교학과는 3억 4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가 실제 대학에 전달한 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는 되게 투명하게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걸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은 주식과 도박, 유흥비로 대부분 탕진했다며 사기예금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최 씨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오는 16일 열립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새벽 시간 40대 만취 운전자가 경찰차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 달 새 3차례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데 불구속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합니다. 도로를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고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경찰차가 막아서자 잠시 멈춰서는가 싶더니 가속 페달을 밟아 경찰차를 밀어내고 달아납니다. 차량 안 경찰관들의 몸이 붕 뜰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집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40대 운전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곳에서 경찰차와 택시를 연달아 들이받은 음주운전 차량은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망쳤습니다. 경찰차가 이렇게 와서 얘를 막고 때려 박았는데 그냥 우회전해서 가버립니다. 경찰은 추격 5분 만에 2km가량 떨어진 신촌거리에서 차량 창문을 깨고 A씨를 끌어내렸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 새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연달아 있었잖아요. 일단 지게질을 시켰고요. 소방당국은 A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나이 90의 회장이 고개를 숙인 덕분일까요? 태영건설이 우여곡절 끝에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첫 발을 떼긴 했지만 갈 길은 멉니다. 실사 과정에서 우발 채무 등이 발생하게 되면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저녁 6시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609곳의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서면 투표 마감 시한인 자정이 훨씬 전에 동의율을 넘은 겁니다. 윤세영 창업회장이 강도 높은 추가 자구안을 제시하면서 채권단에 호소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기존 자구 계획에 포함된 내용 이외에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채권단은 이달 중순 실사에 착수해 4월까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세웁니다. 변수는 그동안 발견되지 않은 우발 채무입니다. 채권단이 평가한 태영건설 우발 채무는 10조 원. 만약 채권단까지 파악하지 못한 우발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면 워크아웃은 난항을 겪게 됩니다. 우발 채무에 대한 충당금 그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이런 상황이 되면 충당금을 다 잡아야 돼요. 채권단 관계자는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 채무가 발견되면 워크아웃이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사가 진행되는 석 달 동안 태영건설이 사실상 자력으로 생존해야 하는 것도 워크아웃 성공의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5년 전 남북은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GP를 철거했었죠. 그런데 북한이 지상시설만 파괴하고 지하시설은 그대로 남겨뒀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폭파 당시 남북은 서로 검증을 하면서 철거 여부를 확인했었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9.19 합의 한 달 뒤 북한이 GP를 폭파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남북은 서로의 초소를 방문해 검증했고 우리 군은 완전한 파괴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지하시설은 출입구 부분과 감시소, 총항구 연결 부위가 폭파되거나 매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전면 파기를 선언하고 GP 복원에 나섰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위에서 보이는 감시소만 파괴하고 지하는 전혀 손을 안 댄 것 같다며
공사의 징후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상시설이 중심인 우리군 지피와 달리 북한 지피는 유사시 지하에서 공격할 수 있는 화구와 포 진지가 설치돼 있고 탄약고와 생활관, 취사장도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지하 시설이 온전하다면 지피 복원엔 큰 시일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검증이 부실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에 군 당국은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폭파한 후 평지가 된 곳을 검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장사정포 진지나 지하 갱도를 300km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 에이테크스의 첫 시험 발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당시 불가피하게 빚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290만 명이 대상입니다. 최민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업무보고 대신 진행한 민생 토론회에서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때 대출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상환했는데도 연체 기록 때문에 은행 대출이 거절되어 운영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이력 삭제와 같은 대책 검토에 나섰고 일주일 만에 당정 협의를 거쳐 신용 사면이 확정됐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빚을 진 채무자가 오는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으면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한 겁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 점수가 회복돼 다시 카드를 발급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를 겪은 2000년과 2001년,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 이어 네 번째 신용 사면인데 역대 최대 규모인 29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재도전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마련해 드리는 것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제때 빚을 갚은 이들과의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빚을 모두 갚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의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습니다. 가상자산은 초고위험 자산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어떻게 제도권 금융시장에 들어온 건지 먼저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상품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에 상장과 거래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했습니다. 블랙락 등 11개사의 신청건입니다. Bitcoin ETFs have been approved. The SEC just putting out. We do expect them to start trading tomorrow. 미 당국은 시세 조작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지난 10년 동안 12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Manipulation, and there's been far too much fraud and bad actors in the crypto field. 하지만 지난해 8월 법원이 재심사를 명령하자 재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은 감독을 거의 받지 않아 기관 투자자들은 쉽게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금융사 상품으로 증시에서 거래되는 것이어서 기관의 접근이 수월해지고 일반인도 주식 계좌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Which is going to attract a lot more investors, and ultimately that's going to push the price up. 비트코인 첫 등장 이후 15년 만에 제도권 입성이란 평가와 함께 주류 투자자들을 투자 위험에 노출시킨 역사적 실수란 비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를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이게 뭐 거의 사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뀌었네요. 네, 2017년 이른바 코인 광풍 기억하실 겁니다. 젊은 층에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자 당시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나 도박과 같다면서 강도 높게 규제했는데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도 추진하겠다고 해서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년 사이 17배 가까이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후에 폭락했고 2030 세대 투자자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이 커졌습니다.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 참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런 식의 평가가 나온다는 걸 보면 격세지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제도권에서 주식이나 채권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포브스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주목을 받게 될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선 FTX 파산 사태처럼 거래소가 갑자기 파산한다든가 하는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엄연한 제도권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명실상부와 말하자면 확인이 된 거거든요.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저변이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관이라든가 연기금 자금 같은 것들이 ETF를 통해서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지금 언급한 것처럼 기관이나 연기금 자금 들어온다면 그 규모라는 게 어마어마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한 11개 상장지수 펀드를 보면 블랙록, 피델리티 등 미국 연기금 펀드가 투자하는 대형 자산 운용사들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가 2년 뒤에는 39조 달러, 우리 돈 5경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된단 말이죠. 근데 현물 ETF라는 게 국내에서도 그럼 거래가 가능합니까?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자산만 투자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가상화폐는 여기에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에서 판매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할 수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법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오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보면 조금은 달라진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ETF는 제가 그 뉴스를 어제 그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확실히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를 잡았구나. 중앙은행 수장인 이창용 총재도 비트코인의 실체를 인정한 건데요.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지만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가상화폐라는 게 이제 위험이 높은 거잖아요. 규제를 하던 풀든 간에 빨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기술 박람회 CES에서 대한민국의 선전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혁신상을 대거 휩쓴 건데요. 침묵의 마스크, 포옹조끼 등 그 이름만으로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제품들을 김지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바퀴가 달린 로봇이 계단을 거뜬히 올라갑니다. 어두운 밤에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현대차 사내벤처로 출발한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배달용 로봇입니다. 일상의 장애물들이 많은데 그 장애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복한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번 CES에선 대기업 못지않게 국내외 스타트업이 만든 기발한 제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목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는 침묵의 마스크입니다. 제가 직접 입에 대어보면 안녕하세요. 소리가 완전히 음소거가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통화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The technology is based on jet engine sound absorbers. So from aerospace, from Airbus, we're actually backed by Airbus, the European Space Agency. 애완견 몸에 이상이 생기면 원격으로 수의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부터 정말로 병원 진료가 필요한지 그리고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집에서 어떻게 케어하면 좋을지 안내해주는 발작이나 불안 증세가 나타나면 조끼에 공기를 주입해 안정감을 주는 포옹조끼. 온라인 판매 제품을 단순한 사진이 아닌 실물처럼 3D로 보여주는 기술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CES가 올해 수여한 혁신상은 모두 310개. 이 가운데 우리 기업이 121개를 휩쓸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TV조선 김자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축구대표팀이 결전지 카타르에 도착해서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주장 손흥민을 필두로 우리 선수단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상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8일간의 훈련을 마친 뒤 결전지 카타르로 이동하는 축구대표팀. 침 흘리면서 쳤어.
1시간여의 비행 끝에 카타르 도하 공항에 도착합니다. 꽃 목걸이와 마스코트 인형 선물이 대회 열기를 더하고 나 오늘 핑크색이야. 나 그런데?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고. 선수들의 보금자리, 호텔 역시 열렬한 환대로 선수단을 맞이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태극기가 새겨진 케이크를 자르며 64년 만에 우승을 향한 결의를 다져봅니다. 팀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상입니다. 주장 손흥민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뭐 잘생긴 애들은 뭐 감독님 1등. 어느덧 4번째 아시안컵 출전. 손흥민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잘해야죠.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는 잘 준비할 테니 팬분들은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 최대 축제 아시안컵은 내일 밤 공식 개막합니다. 바레인,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함께 2조에 포함된 우리 대표팀은 64년 만의 우승으로 한국 축구의 오랜 한을 풀겠다는 각오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주목코인 저야 배옷 입어 마땅하니 눈썹 짙은 주인님은 글을 지으셔요. 시인을 모시는 시동이 제 걱정 일랑 마시고 마음껏 시를 쓰시라고 아뢰입니다. 옛 주인과 종을 지금 보면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오호, 나라법을 모르는구나. 사또 마음대로 죄를 재단하는 걸 원님 재판이라고 하죠. 숙록피라는 말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사슴 가죽을 느렸다 줄였다 하듯 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슴 가죽에 쓴 가로 왈자처럼 말입니다. 친명계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입원 중이던 이재명 대표와 나눈 메시지입니다. 이 대표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를 어느 정도로 처리할까요? 묻습니다. 정 의원은 공천 컷오프 대상 이렇게 답을 하죠. 그러자 이 대표가 너무 심하다. 거기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 군말 없이 따릅니다. 민주당에는 징계를 심사 결정하는 독립집행기구 윤리심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 대표와 아무 당직도 없는 측근이 징계 수위를 사실상 정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란 비판 실감납니다. 문자 파문이 번지면서 윤영찬 의원은 당에 남습니다. 비명계 4인방의 일원으로 함께 탈당하기 직전 돌아선 겁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도전했던 현근택 변호사가 불리해졌다고 본 걸까요? 정치란 게 참 이렇습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에게 부산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도 조언했고 이 대표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대표가 대선 때 했던 말 돌아봅니다. 무턱대고 일단 대학병원부터 찾고 우왕좌왕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 보면 의료 비용도 증가되고 치료 시기도 놓치는. 새해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 사퇴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쇄신이 잠잠한 민주당을 보며 이 말을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든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을 붙잡고 있는 손을 전혀 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월 11일 윤종호의 오늘, 민주당의 주인은 였습니다. 이틀째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며 내일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역의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강원 북부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로 발효 중인 강풍주의보는 내일 늦은 오후면 해제되겠고요. 내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쪽 곳곳으로 안개가 끼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전주가 영상 1도, 부산 영상 3도 예상됩니다. 낮에는 서울이 3도, 제주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 먼바다의 바람과 물결이 강해지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1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